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고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 주변을 한번 떠올려 봐라. 나이가 꽤 드셨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곁에 모이는 분이 있다.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반면에 똑같이 세월을 살아왔는데도 점점 고립되고 자녀도 멀어지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재산의 차이일까? 아니다. 건강의 차이일까? 그것도 아니다.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의 됨됨이는 젊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어떻게 보냈느냐로 드러난다고. 그렇다. 나이는 숨길 수가 없다. 세월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얼굴에, 말투에, 눈빛에 그대로 새겨놓는다. 감출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세련되게 꾸며도 오래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오늘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려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떠난 것은 40살 무렵이었다. 전남 강진이라는 곳, 그 척박한 땅으로 끌려가듯 내려갔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졌고 벗들은 하나씩 죽거나 멀어졌고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무너진다. 원망하고 분노하고 결국 포기한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다. 그는 그 유배지에서 오히려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500권이 넘는 저작을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완성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불평은 마음을 썩게 하고 감사는 마음을 살게 한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볼 것인가? 내가 잃은 것을 볼 것인가?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시련 속에서 더 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다산의 지혜를 통해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다. 그들은 말을 줄인다. 한번 생각해봐라.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른 중에 말씀이 많은 분과 말씀이 적은 분이 있다면 어느 분이 더 신뢰가 가는가? 신기하게도 말이 적은 쪽이다. 왜 그럴까? 말이 많다는 것은 내면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잊혀지기 싫어서 말로 그 공백을 채우려는 것이다. 반면에 말이 적은 사람은 이미 내면이 고요하다. 굳이 떠들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깊은 것을 전할 때가 있다. 말은 힘이다. 그런데 그 힘은 말의 양에서 오지 않는다. 말의 깊이에서 온다.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을 줄인다. 남의 허물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으며 훈수 두는 말을 삼간다. 혹시 요즘 말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꾸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경험을 전하고 싶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하고 싶지는 않은가?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강물도 마찬가지다. 좁은 골짜기를 흐를 때 물소리가 요란하다. 그런데 넓은 평야를 흐를 때는 소리가 없다. 조용히 흐르지만 그 힘은 훨씬 깊고 크다. 사람도 그렇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그 침묵 안에 지혜가 담긴다. 두 번째다. 그들은 과거에 살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된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보다 뒤에 쌓인 시간이 더 많아지면 시선이 자꾸 뒤를 향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 이야기가 반복될 때다. 가족들이 몇 번씩 들은 이야기를 또 꺼낸다. 친구들 앞에서 같은 무용담을 또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웃으며 듣지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둔다. 정약용은 말했다. 지나간 것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라. 붙잡으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갈 뿐이다. 과거는 소중하다. 하지만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과거를 발판으로 삼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한다.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물어보기 시작한다. 그때 어떠셨어요? 그 경험에서 뭘 느끼셨어요? 나이 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진다. 이야기는 꺼내는 것이 아니라 불려나오는 것이다. 꺼내면 짐이 되고 불려나오면 지혜가 된다. 세 번째다. 그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비교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내 자식은 이러한데 저 집 자식은 저렇다. 내 처지는 이러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산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걸어온 길이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온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의 밭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밭을 일구어라. 남의 밭이 아무리 넓어도 너의 것이 아니고 내 밭이 아무리 좁아도 그것이 내 것이다. 이 말이 참 가슴에 닿는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남의 밭을 바라보는 데 썼는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저 집은 저러한데 우리 집은 왜? 그 에너지를 내 밭을 가꾸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비교를 내려놓는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태도가 얼굴에 나타난다. 눈빛에 나타난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마음이 가볍다. 그 사람에게서 비교당할 것 같은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으로 모인다. 네 번째다. 그들은 여전히 배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생각해봐라. 정약용이 유배를 간 나이가 40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는 끊임없이 읽고 쓰고 생각하고 배웠다. 그의 가장 위대한 저작들이 바로 그 유배 시절에 완성되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어진다. 젊을 때는 지식을 쌓기 위해 배우지만 나이 들면 삶을 이해하기 위해 배운다. 이 차이가 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다르게 읽는다. 나이 든 사람의 독서에는 삶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훨씬 깊이 와닿는다. 훨씬 풍요롭다.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꼭 책일 필요는 없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오늘 본 꽃 이름을 찾아보는 것이다. 뉴스를 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손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다. 그 자세가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든다. 나무도 자라는 나무에 사람들이 가까이 온다. 썩어가는 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앉고 싶지 않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라는 나무다. 그 그늘이 넉넉하고 시원하다. 사람들이 자꾸 그 아래 앉으러 온다. 다섯 번째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른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불만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가득하다. 이 차이는 처한 상황의 차이가 아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감사했다. 오늘도 해가 뜨는 것을,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붓과 먹이 있어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감사했다. 이것이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훈련된 시선이다.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 같이 밥을 먹어도 맛있고, 같이 산책을 해도 즐겁고, 대화를 나눠도 에너지가 생긴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에너지가 빠진다. 아무리 좋은 것도 불만의 소재가 되고, 아무리 좋은 날씨도 덥다 춥다 투덜거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해진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온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잠깐 멈춰보자. 내 이야기가 보이는가? 말을 줄이는 것, 과거에 살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계속 배우는 것, 감사하는 것. 이 5가지 중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잘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해주자. 이미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부족하다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배우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6번째다. 그들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다.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자주 전화해 주길 바라고,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가 지나쳐서 자식을 숨막히게 만들 때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너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다.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자식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충만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온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찾아가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고 떠날 때도 서운한 기색 없이 보내주면 자식들은 그 집이 편안하다. 그러면 자꾸 가고 싶어진다. 기다림은 괜찮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상대를 옥죄는 기다림이 되면 안 된다. 강물처럼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자녀도 손자도. 그들의 삶을 응원하면서 내 삶도 가꾸어야 한다. 7번째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화해했다. 이것이 아마 가장 깊은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겪었다. 잘못한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상처 준 일도 있다. 그 무게를 다 안고 살아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를 내려놓지 못한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후회가 마음속 어딘가에 돌처럼 박혀 있다. 정약용도 그랬을 것이다. 18년의 유배.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자책도 있었을 것이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스러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것과 화해했다. 그 시련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졌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어딘가 평온한 것이 느껴진다. 자신에 대한 원망이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한 원망도 적다.
자신을 용납했기 때문에 남도 용납할 수 있다. 그 너그러움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내 과거가 있는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후회가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것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위에 서 있다. 걸어온 모든 길이 지금 여기 있게 만들었다. 그 길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그것도 나의 일부다. 그것까지 안아주어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늙어도 존중받는 사람의 특징,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7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말을 줄인다. 침묵 속에 깊이가 생긴다. 둘째, 과거에 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내 밭을 가꾸는 데 집중한다. 넷째, 여전히 배운다.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 다섯째, 감사할 줄 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여섯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 자립이 더 깊은 사랑이다. 일곱째, 자기 자신과 화해했다. 그 평온이 남에게도 전해진다. 이 7가지 어렵게 느껴지는가? 사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도 18년의 시간을 통해 그것을 익혔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주 조금씩. 오늘 하루 말을 한마디 줄여보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1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요즘 참 좋아 보인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1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 한다. 이미 많이 살아왔다. 젊은 날의 바람도 겪었고 중년의 무게도 견뎌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그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넘어지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나이는 삶이 쌓인 것이다. 상처도 기쁨도 눈물도 웃음도 모두 쌓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깊이다. 늦었다는 생각은 내려놓자.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된다.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 감사 하나를 찾는 것, 자신의 과거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쌓이면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된다. 계절을 생각해봐라. 봄이 아름답고 여름이 뜨겁지만 가을이 가장 풍요롭다. 나무는 가을이 되어서야 가장 깊은 빛을 낸다. 빨강, 노랑, 주황. 그 찬란함은 봄에는 없던 것이다.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여름의 뜨거움을 견디고 그제야 나오는 빛이다. 지금이 바로 그 가을이다. 가을 나무처럼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때일 수 있다.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조금 쉬어도 된다. 조금 평온해져도 된다.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 이제 그 열매를 누릴 차례다. 지금의 내가 충분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이 힘드실 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함께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